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뿌리, 그 다음에 줄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뿌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줄기였고, 우리가 잎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또 잎도 아니고, 줄기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또 줄기도 아니고, 뭐 잎이 변형이 됐다거나 혹은 줄기가 변형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뿌리와 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계속해서 우리는 잎이라고 하는 것, 잎 하면은 식물들이 자기의 양분을 만드는 중요한 광합성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꽃을 피워야 되겠죠? 꽃을 피운다는 얘기는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잎과 꽃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에 하는 역할, 아까 뿌리 했으니까 잎을 한번 생각해보면, 뿌리와 줄기를 했고 잎을 생각해보면은 식물의 잎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태양 에너지, 태양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그 빛 에너지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물로, 즉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걸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고 그 부산물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어떤 물질을 합성한다 해서 광합성,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이 입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들 때문에 우리 동물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화학식을 표현해 놨지만 6분자의 이산화탄소하고 6분자의 물이 만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었다? 포도당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부산물로 산소가 나온다. 보통 이렇게 그 포도당과 같은 거를 우리가 단당류라는 말을 쓰거든요. 단당류. 과일이나 꿀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 이것도 단당류예요.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고 하는 것도 단당류예요. 화학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났어, 한 분자씩. 이거를 우리가 이당류라고 그래요. 이당류 중에서도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난 거를 우리가 엿당, 보리가 싹이 날 때 그게 많이 있다. 엿기름 가지고 식혜를 만든다 그러죠. 단맛 나게 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맥아당, 보리맥자를 써서 싸가자. 근데 포도당 한 분자하고 또 다른 단당인 과당이 만난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흔하게 자주 쓰죠? 설탕. 설탕 단맛이 나요. 과당이 아주 단맛이 강하거든요. 포도당 한 분자하고 갈락토스가 만났다. 이걸 뭐라고 그래? 엄마 젖을 먹고 자랐죠. 그죠? 젖당.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광합성의 산물로서 녹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실험을 하거든요. 결국 최초의 산물은 이게 뭐예요? 포도당이었잖아요. 포도당이 여러 분자를 만난 거를 우리가 다당류라 그러거든요. 포도당이 여러 분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다당류가 바로 녹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포도당을 만들었다가 포도당이 녹말로 전환이 된 걸 가지고 우리는 광합성이 일어났구나 하는 아이오딘과 칼륨 반응을 이용해서 검출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은 빛 이야기를 했잖아요. 태양에서부터 빛이 막 오면은 이 빛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있는데, 식물의 잎,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잎이 녹색을 띠는 이유는 뭐냐? 바로 빛 중에서도 녹색 빛은 반사하거나 그냥 통과를 시켜요. 대신에 나머지 색깔들, 빨간색 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파란색 파장이라든가 뭐 이런 빛들은 흡수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모습도 그려놨지만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공장이 엽록체잖아요. 엽록체에 소위 저런 티라코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엽록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록소는 공장의 기계다 생각하고 엽록체는 공장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막 오게 되면은 그 엽록소라고 하는 기계를 가동을 시켜서 위에 있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한번 비유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려면은 광합성의 재료로 뭘 쓴다고 그랬어요? CO2를 쓴다고 그랬죠? 광합성의 재료로 CO2를 쓰고, 또 광합성의 재료로 뭘 쓴다고 그랬죠? 물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물.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뭘 만든다? 포도당을 만든다. 포도당 화학식 너무 쉽죠? CHO가 1대 2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CO2는 육상식물의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이제 끌어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은 어떻게 끌어들이냐? 물은 뿌리로부터 이렇게 흡수를 해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토양 입자 사이에 있는 물이 이렇게 뿌리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흡수가 돼서 관다발계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줄기 부분을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는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응집력이다 그래요. 응집력. 서로 잘 안 떨어져. 그 다음에 물 분자들은 이런 세포 벽에 안에 딱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착력이다 그래요. 여기서 유착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부착력이나 유착력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럴 때 응집력과 부착력 때문에 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막 올라가. 자, 입까지 갔어요. 입을 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제 대개가 입의 뒷부분에 뒷면에 기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은 또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채워져서 올라오죠. 그래서 물은 이제 광합성이 쓰이기도 하고 식물체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 외부 공기로 이렇게 되면서 체온도 유지가 되고 지속적인 물의 공급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재료로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물체 뿌리에서 흡수해서 줄기와 잎까지 물이 흡수해서 이동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물로부터 흡수해가지고 잎까지 이동해가지고 기공을 통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통로가 바로 이 기공이거든요. 여기 기공. 이 기공을 우리가 관찰하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기공이 어떻게 해서 열고 닫히는지 그 개폐 기작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광합성을 증진시키는 적응 전략은 입의 면적이 넓어진다 든가 하면은 잘 되겠지만, 그러면서 수반되는 위험성은 뭐예요? 입의 넓이가 넓어지면은 증산작용에 의해서 수분 손실이 굉장히 일어난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분 손실을 적당하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 기작이 없다면은 이 식물들은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거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칼륨 이온이 이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변세포다 그래요. 공변세포. 구멍 주변에 있는 세포다. 영어로는 우리 농구할 때 가드 있잖아요. 가드. 경비병 할 때 가드. 가드셀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자, 이 공변세포, 두 개의 공변세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칼륨이온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빨간색 점이 칼륨이온이거든요. 그러면은 농도가 높아지니까 따라서 뭐가 들어오냐면 물이 들어가요. 파란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 식물의 액포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이 공변세포가 커지겠죠. 커지는데 여기 두께를 보면 안쪽하고 바깥쪽 두께를 보면은 기공의 안쪽 편 두께가 더 두껍죠. 여기가 얇죠.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팽창하게 돼요? 바깥쪽이 먼저 팽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먼저 열리니까 기공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지금 식물체 내에 물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인지해가지고 이번에는 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또 이 기공이 닫히고 이런 식으로 열고 닫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공은 입의 뒷면에 많다고 그랬죠. 그죠? 일반적으로 공변세포는 기공이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도록 조절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대지방의 대부분의 생물들. 그럼 낮에 기공이 열리면은 이산화탄소가 열로 들어갈 것이고, 그죠? 빛이 있는 동안에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고, 또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는 밤에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필요 없으니까 기공을 닫아서 수분 손실을 막아줘요. 일반적으로 새벽에 해가 뜰 때 기공이 열리는 현상에는 최소한 3가지 인자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인자냐면은 햇빛이 관여를 해요.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공변세포가 칼륨이온과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도록 자극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뭐가 있냐면 CO2의 농도.
그죠? 공변세포 내 CO2의 농도가 낮아져도 이게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소위 생체시계.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식물을 어두운 방에 넣어줬어. 그랬더니 기공은 계속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일주기 리듬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식물체에 내재된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내재된 그러한 그 생체 시계가 이렇게 기공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시오리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안에 물이 들어가서 팽창하면 열린다. 물이 빠져나오면 닫힌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식물의 구조 중에서 구조와 기능 알아보는데 뿌리 대략 알아봤고 줄기, 잎 알아봤죠. 마지막으로 식물의 주요한 생식기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손을 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연속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꽃이야말로 최종 결정판이 아닐까. 꽃은 워낙 변형된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이 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뭐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은데요. 어느 꽃이든지 기본적으로 그 꽃을 구성하는 것의 기원은 뭐냐면은 잎이에요. 그러니까 다 잎에서 변형돼서 생긴 것이다. 잎이 변형돼가지고 어떤 녀석은 여기 아래 그림에 있지만은 꽃받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암술, 수술, 어떤 녀석은 꽃잎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꽃의 형태를 보면은 밑에 보면 꽃받침이 있을 거지. 거기에 이제 꽃잎이 달려 있겠죠. 꽃잎은 외떡식물 같은 경우는 몇 3의 배수, 쌍떡잎은 4나 5의 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어떤 우리가 보통 꽃이 핀다라고 하는 속시식물부터 꽃이 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 끝에 이제 꽃밥이 달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 암술은 암술머리가 있고, 그 안으로 내려가 보면은 밑씨가 있고, 밑씨를 둘러싸고 있는 씨방이 존재해요. 대체로 수술하고 암술하고 숫자를 비교해보면 수술이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자기 꽃 안에서 수술과 암술이 서로 수분이 돼서 수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그런 걸 자가불화합성이라고 하는데, 자가불화합성은 어떤 그 호르몬이라든가 어떤 화학적인 그런 물질에 의해서도 방해할 수도 있고, 혹은 수술이 그 성숙하는 시기와 암술이 성숙하는 시기를 서로 시간차를 더 가지고 자체 내에서 서로 못 만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작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꽃피는 식물의 생활사를 보면 성숙한 식물이 꽃을 피겠죠. 이 안에는 밑씨를 가지고 있는, 밑씨가 이제 씨방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위쪽으로 가면은 암술머리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이 일어나고, 대개가 우리가 먹는 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씨방이 발달한 거, 씨방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 씨 안에 앞으로 또 다른 개체가 자손이 될 수 있는 배가 들어있고, 그 씨가 발화를 하게 되면 어린 식물이 되고 다시 성숙하는 식물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꽃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형태가 너무 많다라는 거. 특히 장미 같은 경우는, 장미과 식물들은 꽃잎이 5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성년의 날이다 뭐 할 때 장미 뭐 애정을 고백한다 할 때 장미를 준다 할 때 보면 꽃잎이 5장 아니잖아요. 그건 수술을 다시 인간들이 계속 개량해 가지고 꽃잎처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돌연변인가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밑씨에서 수정이 일어나가지고 밑씨에서 씨가 발달하는 동안에 수정에 의한 호르몬 변화가 생겨요. 식물들도. 그러면서 꽃의 씨방이 두꺼워지면서 열매로 성숙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완두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 완두에서 어떻게 해서 그 꼬투리가 형성이 되는지, 여기 보면 이제 수정이 일어났어요. 그 가루바지가 일어나서, 가루바지가 일어나면 이렇게 꽃잎이 척 떨어져요. 꽃잎이 떨어지면서 씨방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씨방이 엄청나게 어떻게 돼요? 세포부이 두꺼워지면서 완두콩을 감싸는 이 꼬투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완두의 사실은 완두의 씨다 그러는데 씨는 이 밑씨가 발달해서 씨가 이 안에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 씨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뭐예요? 이 꽃받침은 이 꼬투리, 이 전체를 꼬투리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꽃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밑씨의 벽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렇게 커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이 암술이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단면을 보는 게 씨꼬투리의 절단면을 보면은 꼬투리 안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부분, 이걸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씨의 배꼽이다. 여기서 달려있던 자리가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그게 배꼽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두꽃의 구조하고 그에 해당하는 열매, 즉 완두 꼬투리의 부위를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게 열매인 거예요. 자, 성숙한 열매 몇 종류를 이렇게 제가 화면에 비춰봤는데요. 상단부에 있는 열매는 그 세포벽이 물렁물렁해가지고 과육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먹기 좋은 과육이 풍부한 열매고, 아래쪽에는 견과류, 그러니까 씨가 보통 말라있는 상태. 우리 흔히 그 벼 있잖아요, 쌀. 그 벼 같은 경우가 씨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열매예요, 열매. 씨가 들어있는 씨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전체를 열매라고 하니까. 그래서 벽씨가 주변 바깥쪽에 이제 씨방이 발달한 거, 요 안에 씨가 들어있는 거죠. 다양하게 발달했죠. 땅콩처럼 발달한 거, 호두처럼 발달한 거, 그죠? 그다음에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단풍나무 한참 6월이나 이때 보면은 그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날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날개 윗부분에 이렇게 된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열매고, 이 안에 까보면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 상태가 씨방이 어떻게 발달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꽃받침이 또 꽃받기가 발달한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맨 안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씨방이고, 또 꽃받기가 발달한 과육이 풍부하고, 정말 다양한 열매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그냥 막 먹는 거는 세포벽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부드러워져가지고 과육이 풍부한 걸 우리가 많이 먹는다. 자, 하루에 한 견과도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견과들이 들어가 있다. 꽃의 성숙한 씨방. 그걸 뭐라고 한다? 열매라고 한다. 꽃의 성숙한 씨방을 열매. 열매를 영어로 쓰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 fruit이라고 한다. 그죠? 이거는 그 근원이 대개가 어디다? 씨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매, 꽃의 성숙한 씨방. 열매라고 하는데, 일부 속시식물들은 이제 이 열매를 발달시키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씨가 퍼지는 것,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데, 종자의 분산, 씨의 분산을 도와주는데, 여러분들 이제 민들레 같은 게 흔하게 보이잖아요. 이 하나가 열매예요, 열매. 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낙하산처럼 생겨가지고 바람을 타고 작은 종자를 멀리 운반해주죠. 열매의 바깥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리처럼 변형되거나 또는 종자 껍질이 있는 일부 속식물, 동물에 붙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요거죠, 요거. 그건 독고마리라고 하는 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물의 털이라든가 이런 데 막 붙어. 그럼 얘가 막 이동하니까 다른 장소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죠? 많이까지 퍼져나가니까 새로운 세계로 널리 퍼져나야 번식을 성공하고 그게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흔하게 보이죠. 이런 과육이 발달해 있고 먹음직한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는 뭐예요? 씨가 들어있죠. 그래서 종자가 발달하는 동안에는 어때요? 이게 녹색이죠, 녹색. 그래서 녹색 잎에 효과적으로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먹어. 그런데 그러니까 씨가 나 씨 많이 발달시켰어요 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선명한 색으로 변하면은 새나 포유류가 열매 위치를 쉽게 알아봐서 먹게 해요. 여기는 이제 개똥쥐바퀴 새가 그 열매를 먹고, 그러면 과육은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종자는 대개 소화관을 그대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얘가 원래 채취했던 장소보다 멀리 떨어졌다면은 똥까지 같이 나오니까 천연 비료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이죠. 바로 이러한 전략들 때문에 소규식물이 90% 이상 이렇게 지구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런데 대개가 말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이런 것들,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이렇게 채취하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 성숙시키기 때문에 씨가 제대로 성숙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은 것을 땅에 심으면 싹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식물의 구조, 기능, 대체를 알아봤죠. 뿌리주기, 잎, 꽃. 꽃은 뭐 열매랑 묶어가지고 꽃이 지면 열매가 생기는 거니까 대략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계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문이 마구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식의 지평 수준에서라도 세상을 넓혀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